네, 그럼 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시계열에서 최근에 어떤 표현학습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논문은 SIM-MTM과 FEI라는 모델의 논문들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구병모 석박통합과정입니다. 네, 목차는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SIM-MTM, FEI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으로 표현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표현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입력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라벨 정보 없이 원래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분류나 예측 등이 되겠죠. 이런 거에 맞는 좋은 피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사전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사전학습에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규정해 두고 이를 통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다 보면 나오는 피처를 추출하도록 인코더가 학습되겠고, 이 인코더를 활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클레어 논문 발표 이후로는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표현학습 방법은 대조학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최근에는 대조학습 못지않게 좋은 모델을 보이는 어떤 마스크드 모델링, 즉 마스크드 오토인코더가 대표격이겠죠. 네, 이런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계열에선 어땠냐 하면은 아무래도 시계열에서 대조학습을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파지티브 페어나 네거티브 페어가 시계열에서는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논리대로 페어를 정의하고 표현을 학습했었습니다. 제가 아래 초록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모델들입니다. 그럼 마스킹 기법도 활용을 어떻게 했나 살펴보면은 시계열에서는 마스킹이 시간적 역학을 무너뜨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CV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적절한 마스킹 방법을 정의하고 표현을 학습했었습니다.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SIM-MTM은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틀은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MA의 그런 마스크 모델링을 따라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대조학습도 활용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뉴립스에서 2023년에 발표되었던 논문이고,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의 인용수는 166번 정도 되었습니다. 코드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의 그런 성공과 다르게 시계열에서는 이 시간적 변화, 템포럴 베리에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표적인 그 문제 제기고, 특히 이 랜덤 마스킹이 이 시간적 변화를 파괴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자는 마스킹된 시계열 이 A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운데, 마스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매니폴드 밖에 위치시키는 네이버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복원하는 거는 이 마스크된 이 시리즈의 네이버를 오리지널 시리즈로 재복원하는 과정, 즉 다시 매니폴드 상으로 투영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표현을 추출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시계열은. 그래서 잘 복원도 안 되죠.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복원하는 게 어렵다면은 네이버를 여러 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즉 마스킹을 여러 번 해가지고 다양한 네이버를 만들어서 이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매니폴드 상에 투영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을까라는 게 저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즉 랜덤 마스킹으로 시간적 변화의 일부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여러 마스킹 시계열들이 보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효과로 로컬 스트럭처도 잘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복원도 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SIM-MTM은 논문 제목에도 심플이 들어가듯이 사실 아이디어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마스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복원하자. 대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저자는 어떠한 흐름을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후드를 어그리게이션하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리즈 와이즈 표현 공간에서 학습된 유사성의 기반으로 포인트 와이즈 표현을 어그리게이트 하는 게 모델의 핵심이고요. 그때 이제 컨스트레인 로스로 이제 이 시리즈 와이즈 표현을 에서의 유사성을 학습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여점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폴드 밖에 있는 멀티플 마스크 시리즈를 기반으로 마스크 시계열을 재보관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리고 시리즈 와이즈 표현 공간에서 학습된 유사성을 기반으로 포인트 와이즈 표현을 어그리게이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메인, 크로스 도메인 모든 세팅에서 포캐스팅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모두에서 소타를 달성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때 나올 표현들이지만 포캐스팅은 이 로우 레벨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우 레벨은 뭐냐 하면은 예측이 결국은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올지 이렇게 포인트 단위로 보는 게 로우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무슨 클래스야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리즈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리즈 와이즈한 게 하이 레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험 부분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킹 같은 경우는 그냥 가려버리면 마스킹이잖아 할 때 어떤 마스킹을 사용하냐 하면 저자는 이 스택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마스킹을 이제 따왔다고 합니다. 즉 마스킹은 원본 데이터에 어떤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은 어떤 거든 마스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노이징하는 과정이 재복원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앞서서 말한 그런 마스킹 기법은 포인트 와이즈 로우 레벨 정보를 학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겠죠. 어떤 포인트 단위로 지우고 그거를 복원하는 표현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런 로우 레벨 정보를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스택트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에서. 물론 이제 저자는 마스크 할 때 그냥 0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킹하고 그리고 표현 학습할 때 이제 뭐 인코더를 통해서 포인트 와이즈를 표현을 학습하고 프로젝터 통해서 시리즈 와이즈 표현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과정이 있겠고, 이렇게 뽑혀진 시리즈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 공간 상에서 유사성을 학습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포인트 와이즈 정보들을 어그리게이트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복원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킹 과정부터 보면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니 배치에 n개의 시계열 샘플이 존재하고 시계열 길이는 L 그리고 변수 개수는 C인 다별량 데이터입니다. 이때 각 시계열 샘플 하나하나마다 총 m개의 마스크 시계열을 만들 건데 R 비율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R 비율만큼 R이 50이면 50% 지운, 아니면 30이면 30% 지운 이런 마스크 시계열을 m개 정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원본과 그리고 마스크가 m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샘플의 개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n 곱하기 n 플러스 1개에 대해서 인코더를 거쳐서 포인트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인 Z를 획득하게 되고, 이때 인코더는 뭐 트랜스포머나 레드넷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거쳐서 시리즈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젝터는 간단한 MLP를 활용합니다. 네, 모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 학습이 진행되었고, 이제 시리즈 와이즈 스페이스 상에서 유사성을 학습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마스크 시계열을 단순 평균 내는 것은 오버 스무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10, 1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평균 내면 37로 나오는데, 사실 1은 굉장히 작은 정보고 100은 굉장히 큰 정보인데 37로 그냥 37로 평균 내버리면은 이런 특징들이 그냥 평범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미지로 따지면 약간 블러 처리되는 느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안 되고 이 시리즈 와이즈 표현의 유사성을 통해서 합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성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이렇게 여기 D가 n 플러스 1이니까 모든 그 시리즈에 대해 가지고 이 R을 계산한다. R은 그 유사성 계산할 때 쓰는 그 방식대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크기의 유사성 매트릭스가 계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사성을 계산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어그리게이트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S 다시가 시리즈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고 Z 다시가 포인트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포인트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프로젝터 한 거죠. 다시 여기서 프로젝터 해서 포인트 와이즈를 구한 거고,
그것들을 이제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최종적인 재보건된 포인트 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결정되는 거고, 여기서 특징은 i번째 시계열을 복원할 때 m개의 마스크 시리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아까 d 곱하기 d, 즉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을 다 사용해가지고 복원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분모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관련이 낮은 시계열의 간섭은 좀 억제하겠다, 대조학습처럼 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이었고, 이제 재봉하는 과정은 다른 마스크 모델이랑 비슷하게 그냥 MSA를 가지고 재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근데 시리즈 와이즈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제 합친다 그랬는데, 시리즈 와이즈 그냥 그렇게 유사성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자는 이 명시적인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비얼한 어그리게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이 네이버후드 어썸션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즉슨 대조학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시계열에 마스킹을 한 것들이 파지티브 페어가 되고, 다른 시계열이랑 그리고 다른 시계열에 마스킹한 것들이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독특한 점은 이 파지티브 페어에 원본 시계열 자체는 넣지 않습니다. 원본 시계열 자체는 넣지 않고 원본 시계열에 마스킹한 것만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본 시계열의 표현까지 넣어버리면은 그 표현이 지배해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컨스트레인 로스, 명시적인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데, 이 부분은 그 대조학습 로스랑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리즈 와이즈 표현 공간에 매니폴드를 제약을 주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성을 학습하게 돼서 그 유사성으로 포인트 와이즈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복원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보면은 결국 이제 재복원이 잘 됐냐랑 이 컨스트레인 로스 두 가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어캐스팅 상황은 오토포머의 세팅을 따라했고,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은 TFC의 세팅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조학습 비교 모델들과 마스킹 비교 모델들 각각을 설정해서 비교를 했고, TFC나 TIMA가 그동안의 소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메인과 크로스도메인 각각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인도메인은 같은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하고 파인튜닝 하는 거고, 크로스도메인은 특정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파인튜닝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어떤 통합된 인코더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포어캐스팅 같은 경우는 바닐라 트랜스포머인데 대신 채널 인디펜던스가 있는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쓰고, 그 이유는 크로스 도메인 상황에서도 변수 개수가 달라도 작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1D 레즈넷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비교 모델들도 똑같이 활용했는데, 이 라스트랑 TFC는 사용하는 인코더 구조 자체가 이제 본 논문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논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델과 CMTM은 통합 인코더 구조를 사용했죠. 그리고 라스트랑 TFC에도 통합 인코더 구조 한번 사용해 봤는데 그때 성능이 오히려 더 좋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그 논문이 제시한 인코더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리저트를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볼 수 있는데, 왼쪽 이제 X축이 포캐스팅 성능, 그리고 Y축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기 때문에 왼쪽 위 모서리가 사실 가장 좋은 성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세팅에서 이제 CMMTM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다른 마스킹 기법인 TIMA는 로우 레벨인 포캐스팅 문제에서는 잘 하지만 하이 레벨인 클래시피케이션은 잘 못하고, 그리고 대조학습 방법들은 이제 로우 레벨인 포캐스팅에서 잘 못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캐스팅 성능을 보면은 마스킹 기법들은 포인트 와이즈 표현에 집중을 해서 성능이 좋지만, 대조학습 방법들은 시리즈 와이즈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스트랑 TFC는 여기 성능이 공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유니파이드 인코더를 활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변수 개수가 달라지면서 성능을 못 뽑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 상황에서는 이제 하이 레벨을 학습하는 게 핵심이니까 대조학습 모델들이 잘합니다. 마스킹 기법들은 오히려 랜덤 초기화보다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MMTM은 마스킹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후드 어그리게이션으로 이제 이렇게 합쳐서 마스킹을 복원했기 때문에 로컬 구조도 어느 정도로 잘 볼 수 있어서 대조학습 모델들보다도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분석을 해보면은
손실 함수가 두 개였는데 각각 하나씩 빼봤을 때 이제 성능 차이도 비교해봤고,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리컨스트럭션 로스보다 컨스트레인트 로스가 없을 때 성능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이 컨스트레인 로스가 없다면은 결국은 트리비얼한 평균으로 퇴화돼서 제대로 된 표현을 추출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센터드 커널 얼라이먼트 CKA 시밀러리티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정말 잘 뽑혔냐를 보는데, 이게 인코더 처음 층과 마지막 층의 표현 유사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 인코더 초반은 좀 로우 레벨, 세부 정보 이런 거를 포함하고, 이제 뭐지? 바텀 레이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탑 레이어는 이제 반대로 좀 더 하이 레벨, 그리고 더 글로벌한 레벨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사도가 다 작다면은 이제 탑 레이어가 바텀 레이어랑 다른 정보를 포함하다고 있다는 거니까 더 하이 레벨 혹은 더 이런 추상적인 정보를 잘 학습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CK의 유사도가 크면은 처음 층과 마지막 층 모두 이 로우 레벨을 잘 포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프리트레인과 파인튜닝에서 CMMTM은 낮은 값을 보여줄 수 있고, 포캐스팅은 97로 엄청 높은 값을 보여줍니다. 이게 즉 포캐스팅에서는 로우 레벨에 잘 집중했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하이 레벨에 잘 집중했다. 그래서 태스크에 따라 어댑티브하게 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프리트레인과 파인튜닝의 차이도 보여주는데, 이 차이가 CMMTM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작다는 것은 더 강력하고 더 강력한 유니버설리티랑 포터빌리티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코더를 사용해 봤는데, 어떤 인코더를 쓰더라도 CMMTM이 들어가면은 성능이 많이 향상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 할 데이터가 적을 때에도, 이 데이터 포션이 적을 때에도 다른 데이터 셋들은 성능이 많이 하락되지만 CMMTM의 경우 하락폭이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마스킹 레이시오랑 그리고 마스크를 몇 개 할 건지 그 M의 개수를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0.5에 그리고 3개 썼을 때가 베스트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머리입니다. 이 모델은 심플한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마스킹해서 복원하자.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스킹을 여러 개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폴드 상에서 네이버후드 어썸션에 의해 제약된 시리즈 와이즈 유사성을 기반으로 포인터 와이즈 표현을 어그리게이트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네이버 마스크 시리즈를 통해서 재복원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캐스팅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모든 과업에서 소탈을 달성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라지 스케일, 그 다양한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으로 확장한다는 게 저자의 피처워크로 논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 Frequency Masked Embedding Inference (FEI라는 모델이고, 트리플 AI의 올해 2025에 발표되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첫 번째로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계열에서는 대조학습이 활발하게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조학습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학습 방법이니까. 하지만 이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가? 라고 했을 때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파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시계열은 본질적인 연속성이 트렌드랑 프리퀀시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고양이랑 강아지는 다릅니다. 다른데 반대되냐라고 하면 사실 반대된다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모델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랑 강아지는 반대되는 거야 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만약에 7일 주기의 데이터랑 6.5일 주기의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르긴 하지만 이산적으로 반대되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학습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FEI 같은 경우는 다른 표현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조인트 임베딩 프레딕티브 아키텍처 JEPA를 활용합니다. 네, 모델의 그 요약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추론, 이 임베딩 인퍼런스 개념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다양한 세멘틱 간의 연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활용하는데, 이는 대조학습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조학습은 세멘틱 간의 구별에 집중을 한다면은 이 임베딩 추론의 개념은 시멘틱 간의 연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에서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주파수를 마스킹하는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임베딩 공간에서 특정 주파수 샘플을 직접 추론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파수 변화에 민감한 연속적인 임베딩 공간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보면은 주파수 마스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임베딩 공간에서 다양한 주파수 내역의 임베딩 추론을 수행하고, 이걸 통해서 연속적인 이미론적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8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대조학습이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JEPA를 썼다고 하는데, 그럼 JEPA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 초반에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대조학습이고 하나가 마스킹 방법인데, JEPA 논문에서는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프리트레이닝, 즉 데이터 증강에도 불변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 대조학습이 그 대표격 모델이 되겠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어떤 하이 시멘틱 표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바이어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성능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너레이티브 베이스드 프리트레이닝,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고 생성하도록 해서 특징을 추출하겠다. 즉 마스킹 오토인코더가 대표격인데, 이거는 픽셀 이미지로 따지면 픽셀 수준의 복원, 즉 어떤 로우 레벨의 복원이 되기 때문에 하이 시멘틱 표현, 이런 경우에는 하이 시멘틱 표현은 잘 못 추출한다고 합니다. 계속 그 CMTM에서도 그렇고 대조학습과 이 마스킹 방법이 잘하는 게 각각 반대돼 가지고, 어떤 거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대조가 잘하고 포캐스팅에서는 마스킹이 잘하고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JEPA에서는 그 두 방법의 장점을 합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이제 얀 르쿤 교수님의 역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JEPA의 핵심은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복원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늘의 뭐 핵심은 아니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갈 건데, 이 컨텍스트 부분이 이 오리지널에서 이 타겟 부분들을 전부 지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거의 정보가 없는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 타겟의 표현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 컨텍스트로 표현을 뽑고 그 표현이 타겟의 표현을 맞추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이만큼 지어진 걸 가지고 강아지의 입의 표현을 맞춘다든가 목의 표현을 맞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표현 공간 상에서 각 표현들의 연속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고, 이거를 이제 시계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 게 이 FEI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 JPA를 완벽하게 복원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고민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의 메인 아키텍처를 보면은 두 개의 추론 브랜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타겟 임베딩을 추론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마스크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 반대로 이제 마스크를 추론하는 과정인데 뭐를 통해서? 타겟 임베딩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먼저 프리퀀시 마스킹 임베딩을 추론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인코더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코더는 논문에서는 어떠한 제약을 쓰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어떠한 제약도 없고 이 논문에서 1D 레지넷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F 같은 경우고,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앞서서 CMTM에서도 한번 시리즈 와이즈로 바꿔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젝터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싱글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이 सब스페이스 임베딩 벡터를 만듭니다. 이 차원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는 이 임베딩 차원의 2분의 D로 해가지고 추론 과정의 훈련 복잡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조학습과 같은 학습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인코더로
마스킹이 된 것도 똑같이 인코더를 거친다면은 이 레프레젠테이션 콜랩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EMA 인코더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스킹 과정을 보면은 앞서서 프리퀀시를 마스킹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FFT를 통해서 특정 주파수 단위의 이 스펙트럼을 얻게 됩니다. 이때 K개의 마스크 포지션, 그러니까 몇 개의 주파수를 마스킹 할 거냐에 대해서 K개를 설정해 가지고 마스킹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스킹을 진행하는데, 네, 마스킹을 할 때는 이제 0,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은 2분의 L 플러스 1로 시계열 길이의 절반 정도를 마스킹 할 건데, 그 시계열 길이의 절반 정도가 선택되면은 K개만큼이 마스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개만큼의 주파수가. 근데 이 K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면은, 저자는 K는 확률 변수로 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 1부터 베타 2의 균등 분포를 통해서 K가 설정되고, 그 K개만의 주파수가 지워지는데, n개의 시계열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그중 절반 정도를 지우겠다. 이렇게 해서 마스킹을 통해서 주파수가 지워지면은 마지막으로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최종적인 타겟 시리즈가 획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EMA 인코더에 태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특히 이 확률 변수를 활용해서 마스킹하는 방식은 이 컨시스턴트한 마스킹에 비해서 이 시멘틱 유니포미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고, 또 부적절한 바이어스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스크 인코더 과정도 또 거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리지널 시리즈랑 타겟 시리즈만 이렇게 인코더 태우는 게 아니라 마스킹도 인코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마스킹 인코딩 해야 되냐면은, 이 주파수 성분이 마스킹 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현돼야 되고, 이 또한 인베딩 또한 0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게 정보가 안 받아들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코딩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 K를 또 활용하게 됩니다. 앞서서 확률 변수 K를 활용하게 되고, 이 K가 변함에 따라서 M의 평균과 분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인코딩 한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베딩 된 거는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인베딩이 됐고, 이 인베딩 벡터는 그 프리퀀시 컴포넌트의 인베딩 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즉 다시 표현하면은 주파수 성분별로 마스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인코딩하는 과정입니다. m이 0 또는 1이니까, 네, 0이 되면 이제 그 인코딩이 안 되게 된 거고, 1이 되면은 인코딩 되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W 웨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규 분포로 초기화됐는데 나중에 학습하면서 점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추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딩 추론 과정은 총 두 가지, 타겟 인베딩을 추론하는 거랑 마스크를 추론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둘 다 한 층짜리의 MLP 예측기를 사용한다고 하고,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부분이 타겟 인베딩의 인퍼런스 부분이고, 아랫부분이 마스크 인퍼런스 과정입니다. 보면은 이 프롬프트 인베딩과 머징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이 U 같은 경우가 추론된 타겟 인베딩인데, 보시면은 DM을, 즉 마스크 인베딩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표현과 이 마스크 인베딩을 활용해서 이제 타겟 인베딩을 추론하는 과정이고, 반대로 이제 마스크 인베딩을 추론할 때는 이 타겟 인베딩 U 이 다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D는 그레디언트 디태칭, 즉 그레디언트를 끊어주겠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다른 최적화 때 각자의 최적화에 집중하도록 강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 타겟 인베딩을 잘 맞췄냐, 마스크 인베딩을 잘 맞췄냐, 이렇게 두 가지로 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FEI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실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슬립 EEG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하고, 분류 6개, 예측 2개. 예측에서는 이제 좀 독특하게 RUL 예측 모델들을 RUL 예측 데이터셋들을 활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타임 URL, CMMTM,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학습 모델들이 있고, 대조 학습을 활용한 모델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서 인코더는 1D 레지넷으로 다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베딩 디멘션 D는 1024로 설정했습니다. 원칙은 사전 학습이 끝난 후에 인코더는 곧바로 전이돼야 됩니다. 추가적인 사전 학습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과정을 가지고 이제 분류 성능을 살펴보는 것을 보겠습니다. 분류 성능을 살펴볼 때 이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과정과 이 엔드 투 엔드 파인 튜닝 과정 이 총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인코더는 프리즈 시키고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최적화하는 거고, 그리고 엔드 투 엔드 파인 튜닝은 앞서서 사전 학습된 인코더도 다시 이제 최적화 때 재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가 성능이 더 높긴 하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FEI가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엔드 투 엔드가 확실히 리니어보다 성능이 더 좋았고, 그리고 제안하는 FEI 모델은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 주파수 대역의 시멘틱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변화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시맵스와 베어링을 사용했는데, 시맵스 같은 경우는 사이클 단위로 수집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샘플링 주기가 되게 낮습니다. 1Hz라고 볼 수 있겠고, 베어링 같은 경우는 0.1초에 2560포인트가 수집되는 굉장히 하이 샘플링 프리퀀시를 보이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샘플링 주기가 슬립 이지랑 완전 다른 데이터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EI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은 되게 많이 진행했는데, 뭐 타겟 인베딩 인퍼런스를 안 한다든가, 마스크 프롬프팅을 안 한다든가, 모멘텀 인코더를 안 한다든가, सब스페이스 프로젝터를 지운다든가, 마스크 인퍼런스를 안 한다든가, 앞서서 말한 그레디언트 디태치먼트를 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총 6개 어블레이션을 했고, 그 하나라도 없으면 성능 저하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자는 한 가지 추가 설명을 하는데, 이 마스크 인퍼런스 브랜치 다시 이 모멘텀 인코더가 없으면은 레프레젠테이션 콜랩스가 되게 크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하락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이 마스크 인퍼런스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레프레젠테이션 콜랩스는 발생하지 않았다. 즉 인코더가 모든 샘플을 동일한 인베딩 벡터로 인코딩하는 것을 이 마스크 인퍼런스가 막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더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따르면은 확실히 마스크 인퍼런스가 존재해야 학습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스크 인퍼런스가 없으면은 이게 되게 빠르게 로스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실험도 되게 재밌는 실험인데, 결국은 사용했던 그 JEPA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그 시멘틱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학습됐는지를 저자는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스처 데이터셋에서 원본 시계열 샘플링을 진행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5개의 랜덤 마스킹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해서 찍어 놓은 건데, 저자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FEI가 아직 학습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레프레젠테이션만 딱 찍었는데도 되게 잘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은 이 역삼각형 모양이 이제 타겟 인베딩이고, 그리고 별 모양이 이 인베딩 프레딕터를 추론된 인베딩 프레딕터를 통해서 추론된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별과 역삼각형이 되게 가깝게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학습한 적 없어도 이게 잘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제일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과, 그 이유는 마스킹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깝고,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이 다음으로 가까운데, 이 빨간색과 노란색 같은 경우는 미드랑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마스킹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저차원 저주파에서는 이제 마스킹을 많이 안 한 상황인데 이 경우 가깝게 위치합니다. 반면에 이 파란색이랑 이 사이언색에서는 이 저주파에서도 마스킹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때 가장 멀게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추론이 정확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메틱 간의 관계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어널리시스로는 주파수 대역을 마스킹하는 방법을 다른 방식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것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CFM 같은 경우가 아까는 이제 랜덤하게 주파수를 뽑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타트랑 엔드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 주파수를 다 지운다든가, 그리고 주파수 마스킹 말고 그냥 시계열 자체에 마스킹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때
이 시계열 자체에 마스킹을 했을 때 더 좋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스처에서는 더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이게 유사한 주파수를 가진 데이터셋에서는 시계열 자체에 랜덤 마스킹 하는 게 표현학습에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FDB 같은 경우는 사전학습 데이터랑 주파수 차이가 큰데 이 경우에는 엄청난 성능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를 마스킹하는 게 훨씬 좋다. 이 경우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연속적인 시멘틱 모델링 방법인 타임 도메인 마스킹 방법은 동일한 주파수에서는 이제 정보를 더 잘 학습해서 쉽게 이전할 수 있지만 강력한 일반화에선 약하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해봤을 때 앞서서 K가 이제 베타 1부터 베타 2까지 균등분포로 뽑힌다 그랬는데 베타 1이 0일 때, 베타 2가 0.7일 때, 네, 그때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실험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FER 같은 경우는 이제 대조학습을 비판하면서 복잡한 파지티브 페어나 네거티브 페어 필요 없이 시계열의 연속적인 시멘틱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표현학습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인베딩 공간 상에서 이런 다양하게 주파수 마스킹된 샘플들을 추론해서 대조학습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리고 기존 표현학습 방법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거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심MTM 같은 경우는 멀티플 마스크 시리즈를 가지고 마스크된 시계열을 재복원하는 방법이었고, FEI 같은 경우는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다양한 주파수 마스킹된 샘플들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강력한 표현학습 방법인 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연구들이 시계열에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조학습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마스킹 방식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장점을 합친 JEPA가 FEI에서 활용됐는데, 사실 JEPA의 그 핵심적인 방법이 정확하게 활용됐냐는 거는 약간 의문이 존재하긴 합니다. 사실 주파수 같은 경우도 JEPA가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따라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태스크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제너럴한 시계열의 표현을 학습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